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제1야당의 후보가 결정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제 현안들에 대한 유력 후보들의 생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경쟁, 더 나아가 한국 경제 향방에도 큰 영향을 줄 텐데요. 오늘 금요 경제토론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후보들의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 자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 결과 전당대회 막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뭐 1, 2분 있으면 나올 것 같죠? 지금 대선 국민의힘 후보. 네. 어떻습니까? 지금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이유를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대선 국면이 이제 민주당이 먼저 경선을 끝낸 상황에서 이제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들의 시선이 더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에 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이게 예상외로 이렇게 지지율이 점점 올라오면서 그러니까요. 박빙의 승부가 날 것 같은 네.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측 불허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네. 더 언론이나 뭐 국민들이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곧 발표되겠지만 최 의원님 어느 쪽으로? 뭐 쉽지 않은데요.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고발 사주나 이런 뭐 또 부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지율이 빠지지 않고 되게 강고한 지지층이 있어서 버티고 가서 오히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을 예.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정권 심판에 대한 기대감을 네.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지지율이 이제 안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이다 발언, 네. 뭐 또 재밌는 이제 토론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인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근데 이게 인기가 지지율이 되기는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곧 네. 결과가 나오겠죠. 네, 김종숙 의원님, 이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절반인데 뭐 당심은 윤석열 후보,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인데 누가 지지층에서 훨씬 더 많은 표를 좀 얻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은 이제 홍 후보가 약간 앞서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 나왔는데 당심은 이제 윤 후보가 좀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얼마나 이제 윤 후보와 홍 후보 사이에서 네. 그 갈라지느냐가 아마 승패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순간 대선 후보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1야당 대선 후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역시 당심이 국민 여론조사 그렇죠. 민심을 이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 최 의원님 뭐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조금 올라와 왔지만 예. 결국 시간 부족 또는 역부족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홍 후보가 선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훨씬 앞서 있고 이낙연 후보가 따라가면서 격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 경선은 예. 상당히 뭐랄까 스릴이 넘쳤다고 그럴까요? 끝까지 예측 불허인 상황은 어떻게 보면 흥행 차원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유지를 위한 이재명 후보와 대결하는 야당 후보가 된 윤석열 총장. 자, 인생 정말 아주 파노라마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제 아무튼 그 인사 좌천을 당하면서 네. 윤석열 이제 검찰 당시에는 이제 검사였죠. 네. 그렇게 지방으로 이제 좌천당했다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또 적폐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내서 결국 검찰총장까지 됐는데 이제 이 칼날을 다시 현 정부에게 돌리는 지금 정권 심판의 네. 최고의 이제 그 수장이 지금 되어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이번 정부의 인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도 많고요. 예. 굉장히 그 부족하고 잘못한 점들이 네.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예. 어떤 여러 정책의 뭐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 정치가 정말 실종되고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이런 결과로 초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김종숙 의원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이런 대권 도전을 딱 짧게 표현을 한다면 참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소위 보수 진영이랄까를 이끌어오던 리더들을 제치고 영입된 분이 이제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모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랄까, 이 보수 진영 특히 당원들의 그 열망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 내용도 봐야 되겠지만 역시 당원들의 지지가 홍 후보를 크게 앞섰던 것이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가 앞선 거를 능가한 것이 그런 점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경선 과정 앞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도 그랬지만 국민의힘도 뭔가 이 네거티브 어떤 공세가 좀 있었고 서로 간에 이제 감정 충돌도 있었을 텐데 원팀이 될 수 있는 단합 사실 더불어민주당 조금 지게 참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제 2등을 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경선에 불복하는 듯한 이제 행보를 보이면서 굉장히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컨벤션 효과를 아예 그냥 잠식시켜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경선 불복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뭐 민주당보다 훨씬 쉽게 원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굉장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거기 캠프를 같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원팀을 구성하는 데는 굉장히 무리 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컨벤션 효과도 누리면서 당분간 지지세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지금 보니까 표차가 윤석열 47.85%, 홍준표 41.50%. 생각보다 표차가 조금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저 정도면 47, 41. 그 윤 후보 쪽에서는 10% 이상 될 거라고 그랬는데 홍 후보 쪽에서는 자기네가 5% 이긴다고 그랬는데 뭐 대충 그렇게 뭐 이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변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완팀 얘기하셨는데 이제 홍 후보가 어떤 스피치를 하느냐를 이제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표가 거의 반반씩 갈린 거는 누가 돼도 좋다는 심정이 일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돼도 좋다. 윤 후보가 되든 홍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어쨌든 정권 교체만 해달라는 열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비호감의 대결이라고 했듯이 누가 돼도 싫고 누가 돼도 좋고 뭐 이런 심정이 아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좀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 그런 점에서 완팀 구성이랄까 단합된 모습으로 유승민, 원희룡 후보까지 합쳐서 힘을 합치게 되는 모멘텀이 생길지 컨벤션 효과가 나올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유심히 봐야 되겠죠.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지고 나서 승복 연설을 하진 않았어요.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렇죠. 뭔가 이 홍준표 후보 좀 아쉽겠지만 승복 연설을 하면서 원팀이 된다면 단합된 힘이 될 텐데 그걸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보수 세력에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이 정권 교체 열망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는데 한국갤럽 조사 이렇게 보니까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과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요? 이게 어느 정도나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권 교체가 뭐 대략적으로 뭐 저도 이렇게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한 55%를 전후하는 것 같고요. 정권 유지는 뭐 37, 8%에서 뭐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다라는 거는 현 정부에 대한 이제 실망이 크다라는 거고 특히나 뭐 그거는 뭐 이제 부동산 문제 등의 이제 뭐 그 이미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결과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한 9개월간 현 정부가 그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 만회가 안 되고 오히려 실망감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권 교체의 열망이 더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현 정부와는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좀 둘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 예.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그 치열했습니다. 둘이 예. 경쟁 구도도 있었고 뭐 그쪽 계파 간의 이제 갈등도 예. 굉장히 심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그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정권 교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과거 경험을 봤을 때는 지금의 정권 교체 지지가 높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역시 현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예. 지적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이 그 대통령 이번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그 사과. 정책을 잘못했다라는 예. 사과를 하면서 실정을 인정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무튼 이제 여당 후보 쪽에서는 그런 선거 전략이 이루어질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가장 지금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한 칼날을 잘 갈고 있는 검사 출신으로서 네. 전 검찰총장으로서의 예.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짜 본선에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뭐 이제 3월 초에 이제 우리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뭐 이미 후보가 지금 링 위에 올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붙게 된다면 둘 다 뭔가 좀 상당히 굉장히 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제3의 후보들도 아직 있어요. 안철수 후보,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 김동연 후보도 있긴 하지만 이제 워낙에 뭐 양강 체제가 지금 확고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대결을 어떤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느냐. 네. 저희가 뭐 정권 교체나 유지냐. 근데 정권 유지라고 아까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정권 문재인 정부와 약간의 거리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좀 보입니까? 이재명 후보 서서히 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사실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는 여의도 정치의 비주류다. 그래서 사실은 뭐 처음부터 차별화된 어떤 배경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제 소위 당내 친문 세력의 어떤 그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제 대통령과 차별을 소극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뭐 최 의원 말씀대로 본격적으로 하겠죠. 뭐 불과 뭐 어제만 해도 벌써 재난지원금 가지고 재난지원금. 국무총리하고 이견을 보였고 또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55% 남짓의 과반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는데 정작 그 홍준표나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30% 전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보다는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기 정권 교체 때문에 열망이 큰 거다. 제가 볼 때 이제 단일화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단일화됐으니까 이게 과연 정권 교체의 여론과 그 후보의 지지도가 일치할지 초과될지 못 미칠지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가름하는 전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재밌는 거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 중앙 정치의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 정치에 들어오신 어떻게 보면 분이고. 좀 우리나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여의도 정치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정권 교체냐 유지냐의 큰 화두인데 그거 관련해서 보면 최근 조사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후보까지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선이 끝나고 나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대장동 게이트라고 지금 이제 얘기되는 그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렇게 주변 인물이나 뭐 이런 이름들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게 큰 과제일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책으로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하게 도입하고 예. 뭐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이제 분양 상한가도 다시 강하게 도입하는 뭐 이런 이제 네. 정책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제 돌파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국민들이 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수용하실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뭐 그 김종석 전 의원님 말씀했지만 이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이재명 높습니까? 후보나 윤석열 후보, 뭐 홍준표 후보까지 다 50% 이상 비호감도가 높고 심지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가 최근에 더 올라가서 네. 그 전국 지표조사의 발표에 따르면은 뭐 60%까지 지금 올라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정책 경쟁보다는 예. 서로 이제 그 안 좋은 모습들, 도덕성 논란이나 뭐 고발 사주, 대장동 사건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불거지면서 네. 국민들에게 진짜 다음 대선은 뭐 기대와 희망이 있기보다는 네. 누가 덜 나쁜 사람일까라는 이제 차악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이 없는 대선을 치른다고 하니까 조금 서글퍼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극복하고 후보들이 이제 본선 드디어 이제 구도가 다 짜여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이제 5명의 후보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경쟁을 통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진짜 우리의 민생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고 예. 했을 때 이제 그런 비호감도가 낮아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네. 뭐 기대와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뭐 이재명 대 윤석열 뭐 아직 구체적인 정책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이미 조금 알려지거나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이슈로 조금 이 관점을 좀 좁혀보고 싶은데 자 이재명 후보 하면 경제 정책, 경제 철학 좀 요약을 한다면 뭘로 들 수 있겠습니까? 참 저도 경제 전문가지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이분이 진정한 의미의 진보냐에 대해서 또 진보 진영 내에서도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본소득 같은 거예요. 기본소득 예, 그러니까 온 국민한테 똑같이 주자는 건데 그거는 오히려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의 역진 재분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진보라면 네.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책이냐는 거는 예. 한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그 경제 관련 그 코멘트들을 보면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선량한 이 정부 기능에 대한 어떤 신뢰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 문제를 정부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데 기반을 두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철회했습니다마는 식당 총량제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또 이재명 캠프 또 이재명 그 공약의 저는 가장 취약점은 후보가 현실 인식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경도돼 있기 때문에 참모들이 좀 많이 그거를 오히려 좀 순화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뭐 말이 나온 김에 윤석열 후보 쪽은 그동안 그 후보의 언행을 보면 이게 뭐 정책 공부가 잘 안 됐다는 게 거의 분명해요. 정책도 아직 선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의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실언이 보도가 자꾸 되는 바람에 정책이 좀 가려진 느낌도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마인드랄까 어떤 비전 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경제 철학을 갖고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캠프의 경제 브레인들은 누군가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경제관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워낙 강한 그 경제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모들이나 민주당에서는 좀
좀 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한 얘기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봤을 때 조금 저희가 초점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요즘 관심사가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잖아요. 네. 자, 이재명 후보 하겠다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반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아주 상당히 비판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게 쏠려 있는 대장동에 대한 그 문제점 때문에 이 대장동 게이트에 쏠려 있는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무 공약 대잔치를 벌인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아무 공약 대잔치. 예.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 또 지급하자고 하면서 이제 내세웠던 논리가 100만 원씩은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준 게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한 60만 원 정도 되나. 전 뭐 국민에게 이렇게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40만 원에서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예.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줘서 100만 원을 채우자. 예.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보면은 예. 이게 이제 정권을 내년에 잡고 이제 그 후 내년인 23년부터 예. 25만 원, 그 다음에는 50만 원, 그 다음 75만 원, 그래서 자기 임기 말까지 해서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연간 100만 공약을 원.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약을 벌써 시험을 해보자는 거죠. 예.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 공약을 실행하려는 그런 한번 그 실험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또 이제 당장 그 김부겸 총리께서 이거를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도 않다. 예. 지금은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 두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또 이 차별성을 두는 또 그 정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약속이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여론이 예. 높기 때문에 계속 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 중에 이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현 정부의 거리두기의 전략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제안이었다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예. 예. 하지만 뭐 이 부분이 진짜 실행될지는 지금 당정이 이제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민주당과 예. 청와대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 현 정부의 거리두기 전략의 하나의 그냥 것으로 평가해도 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대장동 게이트 시선 돌리기 급급하다. 그래서 정말 맹비난을 한 셈인데 그렇다면 그게 국민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직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떤 합의에 이르거나 결론을 맺기가 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야당이 그렇게 나올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국회 구성을 보면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만 채택하면 뭐든지 뭐 할 수 있겠죠. 오늘이 이제 아마 예결위 첫 이제 네, 회의 시작이죠. 정책질이 시작한 모양인데 예. 우선 시간상 그렇게 그 예산안을 다시 제출받아서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반영하는 예산안을 만들기는 시간상 좀 촉박할 것 같고 오히려 어떤 형태로든지 통과된 다음에 예.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이재명의 민생 예산이라고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포장을 하려고 할 거고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지 거기 흠집을 내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현 정부하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겠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들어올 그 여당의 새 후보가 현 대통령과 또는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차별화의 방향이 그러니까 현 정부가 부동산이 됐든 뭐 코로나 대책이든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고쳐서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예.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보면 더 이상한 방향으로 외골수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보여서 예를 들면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 네. 지금 부동산 네. 지금 현 정부가 최대 약점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했고. 그랬는데 지금 보완 대책이라고 나온 게 보면 더 경직적이고 더 규제 강화하고 뭐
이 환수제고 세금 강화고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네. 그냥 유지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예. 문 대통령이 이 기조연설에서도 예. 초과 세수의 일부는 그래도 국가 부채 갚는 데 써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죠. 또 그게 법이 규정이 그렇고 예. 실제로 지금 내각의 입장이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니 국가 부채 채무가 이게 비정상적으로 낮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경제학을 40년 공부했지만 예. 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처음 들어봅니다. 들어보십니까? 부채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 압력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드릴 사례는 많습니다만 대립각 세우는 건 정치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방향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제 당정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죠.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재정을 더 써도 선진국들에 비해서 재정이 좋으니까 더 써도 된다는 건데 이번에 원래 지금 쓰는 재원이 초과 세수, 세금이 더 거칠 것을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금이 더 거치면 법에는 아까 국가재정법 말씀하시면 법에는 나라 빚을 먼저 갚게 돼 일부 있잖아요. 갚게 돼 있죠. 예. 그럼 이걸 먼저 쓴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뭐 그게 이제 얼마를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규정돼 있지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또 강제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도 뭐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로 보이고요. 예. 저는 뭐 아무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도 좀 그 경제 철학에 대한 평가를 잠깐 했었지만은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이제 예. 하고 있을 때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실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뭐 독과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너무 그 갑질의 문제나 뭐 이런 예.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시장에 실패된 부분을 교정하는 역할을 이제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장을 실패한 부분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거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시장을 없애고 정부가 그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질서에 대해서도 좀 과도하게 정부가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려면 결국은 어마어마한 재정이 항상 뒤따르는 거거든요. 뭐 그거를 실행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을 더 뽑아야 될 것이고 뭐 예산 사업이라면 사업 돈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모두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은 좀 위험한 사고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가주의 관점에 대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굉장히 이제 그 평등주의, 보편주의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또 우리가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결과물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과연 그게 또 정의로운가 뭐 이런 이제 요즘 그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제 그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너무 이런 좀 국가주의적이고 너무 보편주의적인 이런 사고 방식을 네. 어떻게 하면 그 참모들이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공정이나 정의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큰 과제네요.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자, 윤석열 후보는 일단 공정, 법치를 이렇게 좀 중시하면서 지금 대선 후보에 뛰어들었는데 혹시 경제 부분에 대한 조금 좀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라든지 정책이 조금 공개되거나 알려지기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이 예. 그 부동산 공약이었어요. 윤석열 후보의 예. 1호 공약의 부동산이 1호 공약의 어떤 내용이었어요?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뭐 잘 알려진 대로 특히 청년 원가 청년 원가 주택.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래가지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뭐 다른 후보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은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유승민 후보가 예, 그게 뭐 국가 보조가 연 5년 동안 한 2,000조 들어간다고 뭐 이렇게 2,000조. 예, 오, 그건- 이게 뭐 내용이 뭐냐면 예. 그 공공택지 국민주택의 소규모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에 분양을 해서 분양받은 그 신혼부부는 청년들은 5년 동안 그 거주하고 네. 나중에 그거를 시가에 팔 때 70% 이익은 그 청년들이 가져간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주택을 원가 주택을 뭐 한 뭐 30, 네, 그렇죠. 30만 원을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네. 30만 원. 그리고 이제
전국에 250만 호를 뭐 건축하고 재건축 재개발 뭐 네. 규제 완화하고 뭐 대충 홍준표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궤는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는 반대죠. 예. 공공부문 주도로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제 네. 이거니까 막 그런 정도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적이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무슨 뭐 신자유주의적인 네. 또 고전 무슨 책을 읽고 거기서 인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 머릿속에 또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논란도 불러일으켰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분이 또 굉장히 그 법치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 발언록을 보니까. 그래서 아직 이분이 경제관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보면 국무조정실장 하던 분이 이제 정책 총괄도 하고 네. 또 서울대 그 유명한 뭐 김모 교수가 정통 주류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뭐 엉뚱한 소리하고 황당한 무슨 그 비주류의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그릴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가 계시는데 경제정책본부장은 윤창현 의원이 맡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예, 이제 근데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바빠요. 네. 지금 또 국정감사도 하고 예결위도 하고 예. 상임위도 하고 물론 이제 윤창현 의원도 뭐 원래 전직 경제학 교수고 또 나름대로 금융 전문가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 자신은 경제관이 뭔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경제관이.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경험이 있고 굉장히 메인스트림에 가까운 경제 정책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경제 상황,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놓고도 윤석열, 이재명 대립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는데 세금 부분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세목을 새로 만들겠다, 신설하겠다, 세금을 더 늘리겠다 이런 방향 같아요. 세금에 대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왜 부동산 때문에 이런 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의 재원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세목 세금을 걷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특히나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뭐 이제 국토 보유세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 이 국토 보유세는 이 기본소득을 처음 얘기할 때부터 거기에 대립되는 이제 세원으로 새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진작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있기 전부터 이 얘기는 이제 진작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논리가 있는 거죠.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그 재원은 국토보유세에서 걷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 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도 잡고 그렇죠.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논리가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또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뭐 이제 그 정책이 이제 뭐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정책이 됐고 그런 면에선 이제 탄소세를 이제 걷어서 이거 역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쓰겠지만은 뭐 기본소득 등등에 또 관련된 재원 마련에도 쓰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제가 이재명 후보의 하여튼 이제 그 경제 철학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말씀했는데 윤석열 후보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김종석 의원님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이제 불량식품 언급을 하면서 실언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 실언인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 관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부분이 이제 깔려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한쪽은 너무 이제 국가에 대한 비중을 크게 생각하고 또 한 분은 너무 이제 시장에 대해만 시장의 논리만 존중하고 뭐 자유에 대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정책을 좀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양쪽이 다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김종석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계신 여러 또 경제학자들이나 또 뭐 실력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너무 이제 그 지나치게 뭐 자유만 강조하는 것으로만 한쪽으로만 기울어지지 않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재명 후보 국토보유세, 탄소세 구상을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세금을
뭐 좀 복지를 위해서 좀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세율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어떤 원칙을 지금 갖고 있나요, 윤석열 후보? 글쎄요, 윤석열 후보 지금 여기 그 공개된 그 공약 그 방향을 보니까 예.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하하고 양도세율도 인하하고 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도 늦추고 늦추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좀 완화하겠다. 문정부에서 과도하게 부과됐는데 예.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국토 보유세 예. 지금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토지에 대한 보유 실효세율이 0.2%가 좀 안 된대요. 토지 보유 실효세. 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는 국토 보유세를 실효세율을 1%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몇 배로 한다는 겁니까? 5배입니다. 5배로.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심지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5배를 올립니까? 세금을. 지금도 이 그러니까 국토 보유세라는 게 토지만이 아니에요. 그 토지 위에 있는 주택에도 부과가 되는 세금이랍니다. 그래요? 예, 땅이 그렇대요. 아닌 그래서 땅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 토지에 지금 이렇게 지금보다 5배의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올린다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다음에 탄소세도요. 예. 탄소세의 목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줄어들면 탄소세 수입은 점점 줄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세 수입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지금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적지 않은 수정과 저항을 닥칠 네. 것 같고 예.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인수위 과정에서 좀 현실화할 필요가 대폭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 정제되지 않은 공약을 자꾸 툭툭 던져가지고 무슨 뭐 주 4일 근무제를 하겠다, 뭐 무슨 뭐 식당 총량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아니면 말고 나 그냥 생각해 본 거지 뭐 공약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까지는 이제 그 경선 과정에 캠프에서 이제 내왔던 이제 그 공약들인데요. 예. 이제 본선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당이 이제 결합해서 당의 이제 정책위가 같이 함께 이제 당의 공약을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물론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당과 함께하는 내용들을 담기 때문에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진짜 그 본선에서 이기게 되면 또 인수위 과정에서 국정과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다듬어질 기회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쉽게 경선에서 졌지만 홍준표 후보는 명확하게 감세를 내걸었는데 명확하게 세율을 좀 줄이겠다. 네. 윤석열 후보는 뭐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지만 세금이 늘어나는 세금 증대를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세금 증대의 방향이 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뭐 경제 좀 활성화돼서 세금을 늘어나게 하는 쪽으로 해보겠다 그런 입장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이 자유주의자 또 경제 어떤 이론을 존중하는 사람들 생각입니까? 그게 사실은 정도죠. 그러니까 정도입니까?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이렇게 확충이 된 게 그동안 세금을 많이 늘려서가 아니거든요. 예.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GDP 총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서 예. 자연스럽게 현재 세금 구조를 가지고도 늘어나는 세수가 많아서 예. 복지 재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율을 올려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리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순환을 만들자.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 세금 수입 네. 저절로 늘어나니까 굳이 세율, 네. 세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논리 같고요. 예. 전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실제로 지난 3,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그 예산 규모 증가와 같이 늘어난 복지 예산의 증가가 바로 그런 선순환의 과정이었거든요. 예. 자, 또 윤석열 후보의 이제 전반적인 경제관과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보통 생각의 경우에 잠깐 말씀하신 네. 대로 국토보유세라든지 탄소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많이 매기고 뭐 분배에 중시할 것 같은데 얼마 전 선대위 그 1호 공약은 성장 회복을 내걸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경제 성장
쪽에 훨씬 또 많은 관심과 이쪽에 정책을 주력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또 갖게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 성장 회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딱 김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성장이 없이 분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저성장이고 예. 또 하나 이제 이 불평등 문제, 그러니까 예. 격차가 커지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2012년부터 예. 진보나 보수나 뭐 특별히 어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예전과 다르게 성장과 분배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을 치르면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 강화를 얘기하면서 기초연금을 이제 수용을 했고요. 예.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분배만 얘기하지 않고 성장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며 뭐 또 예. 공정 성장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 역시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제 분배에 대한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역시 성장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해가면서까지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분배나 성장에 대한 그 어떤 경제에 대한 이제 그 방점이 하나만 이제 찍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념적으로 진보는 분배, 예. 뭐 보수는 성장을 얘기했다면 이제 진보 보수 떠나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 경제 두 가지 문제, 저성장 문제와 격차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다 같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계속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성장 회복 상당히 조금 관심을 끄는 저 1호 공약이거든요. 그게 조금 어려운 용어던데 전환적 공정 성장이다. 조금 표현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뭐가 예. 바뀌는 건지 또 예. 성장을 어떻게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지 우리 김종수 의원님 어떻게 좀 풀이 좀 해주세요. 전환적 공정 성장. 글쎄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예. 그 웹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예. 열린 캠프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전환적이라는 거의 의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동안 기본소득을 기본 시리즈를 자기의 대표 브랜드로 했다가 그 선대위 발족 연설에서 전환적 공정 성장으로 하면서 성장을 회복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예. GDP 총량이 늘어나는 거로 한다면 예.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예. 어떻게 해서 국민의 소득이 늘어날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 내용을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본과 노동의 힘의 균형을 도모하겠다. 자본과 노동의 예. 힘의 균형.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으로 공정경제를 이루는 것이 성장을 이룬다. 이런 논리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경제학 오래 공부했지만 네. 이거는 성장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본 대출, 거기선 기본 금융이라고 하대요. 기본 대출,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시리즈가 전환적 공정 성장의 주요 요소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코 기본 시리즈를 포기한 게 아니고 예. 이게 성장의 회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 형용사가 붙을수록 짝퉁입니다. 짝퉁이다? 예, 소득주도 성장, 예. 공정 성장, 포용적 성장. 그냥 성장은 성장인 거예요.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게 성장인 거지. 예. 거기에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예. 전환적 공정 네, 전환적 성장. 공정 성장. 그만큼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요.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이 공정을 회복하면서 성장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할까요? 다 잡겠다는
뭐 그런 어떤 의혹으로 좀 봐줄 수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뭐 또 최 의원 말씀대로 역대 정부 어느 정치인이 하나만 주장하겠습니까? 네. 문제는 성장이 없으면 분배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그걸 아니까 이재명 후보는 참 그런 면에서 탁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변신을 해서 내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진정한 의미의 좌파도 아니에요. 진보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대놓고 한번 얘기를 했죠. 네. 하도 그 뭐 재정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네. 대놓고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나는 그냥 포퓰리즘 하겠다. 나는 파퓰리스트다. 포퓰리스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냥 파퓰리스트다. 예, 그래서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과 판단력을 믿는다. 이건 정책이 아니죠. 네.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또 이재명 후보가 성장을 들고 나오니까 조금 관심을 끄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 어떤 성장을 어떻게 이뤄내겠다 이런 표현은 좀 하셨던데 윤석열 후보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제도의 혁신을 이루겠다.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뭐 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걸 했는데 뭐 명확한 아직 입장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윤석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잠재 성장력이 지금 이제 또 올리기 위한 저성장 국민이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했는데 많은 경우 옛날에 이제 그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노동력, 사람이고요. 예. 이제 하나는 자본, 얼마나 돈을 투입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얼마나 생산성을 높여가느냐인데 지금 우리가 노동력을 더 증가시키기는 어려운 거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벌써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 자본도 뭐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그 자본력 부족 때문에 이제 성장이 더딘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양적 투입보다는 이제 질적인 성장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기술과 혁신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과학 기술을 더 중시하게 되고 뭐 예. 최근에 우리가 나로를 발사하면서 진짜 이제 우주과학과 우주공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신성장을 찾으려는 노력, 예.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을 물 육성해서 이제 또 신성장을 찾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많은 이제 대선 후보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이제 저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고도의 성장기에 쌓아온 여러 가지 그 불평등, 불공정 문제들이 이제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이제 심화되다가 그게 이제 자산 격차로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성장에다가 공정이라는 말도 붙이고 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의 과실이 뭐 재벌 대기업 또는 뭐 이제 진짜 부유층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성과가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같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뭐 그런 수식어들이 이제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 얘기만 했는데 사실 이번 대선에는 현재로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일단 출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 분이 이 양강구도 이재명, 윤석열의 양강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분들 레이스를 보십니까? 내년 3월 선거에 임박해서 예. 상당히 백중세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세 분이 그때까지 남아 있을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후보들의 소위 군소 후보들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양대 후보가 그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보면 연합을 해야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들 안철수 후보가 이제 관심인데 안철수 후보는 연합을 하면 야당과 연합 여부를 얘기하겠죠? 아무래도 뭐 지난 서울시장 선거할 때 이미 국민의힘과 같이 이렇게 경선을 했었고 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겠다고까지 했다가 이제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의 행보도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뭐 끝까지 혼자 이제 버티고 갈 수 있다면 가겠지만 안 되면 또 국민의힘과 뭐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나머지 또 이제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이제 민주당과 가깝다고 당연히 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그런 양쪽 진영에서 이제 서로 제안을 하고 네.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뭐 솔직히 지금 김동연 후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중간에 예, 얼마나 지지세를 얻고 또 나중에 얼마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지 뭐 이것도 네. 한번 또 지켜볼 만한 중요한 흥미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된 윤석열 전 총장 두 분의 대선 레이스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